TVN 특집 다큐멘터리 듣다 상상하다 라디오를 기억하다. 아버지의 라디오. 우리에게 라디오는 어떤 의미일까? 차라는 공간에서 듣는 거는 라디오가 최고죠. 엽서도 막 해서 보내고 그랬었어요. 그림 그려서. 일본식 소니 라디오를 선물로 하나 받은 거예요. 조그만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작고 편리하잖아요. 어디서나 갖고 가서 들을 수가 있으니까 나에게 정보를 주고 감동을 주는 어떤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였죠. 너무 보이는 매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단조로운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디오랑은 좀 멀어진 것 같아요. 비디오가 발전하면 라디오가 사라질 것이라는 노래가 유행한 적도 있지만 라디오는 여전히 우리 곁에 상상력의 매체로 존재한다. 메타버스 가상세계가 우리 삶으로 들어오고 휴대폰 앱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요즘. 우리는 여기서 라디오와 관련된 한 사람을 기억하고자 한다. 아버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라디오, 국산 라디오 1호를 만든 엔지니어였습니다.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었지요. 우리 아버지들이 살았던 시대와 아버지가 물려주고 싶어 하셨던 엔지니어 정신, 그리고 아버지와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눔문화재단 김진주 이사의 말이다. 그녀는 우리나라 최초의 완성형 라디오를 만든 김혜수 선생의 고명딸이다. 대한민국 산업여군이었던 김진주 씨의 아버지 김혜수 선생은 엔지니어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냈지만 우리는 그가 누군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아버지의 라디오라는 책을 출판하기 전까지. 너무나 당연해서 그 시작점을 몰랐고 늘 함께여서 소중함을 몰랐던 라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엔지니어 김혜수의 삶을 통해 오늘 상상하고 기억해보려 한다. 라디오의 공식적인 명칭은 금성 A501 라디오입니다. 1959년 8월에 제작이 되었고요. 시중에 상품으로 보급된 것은 1959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보관된 A501. 1959년 11월 15일에 만들어졌으니 지금으로부터 63년 전에 만들어진 이 라디오를 보관한 이유를 하정욱 학예연구관에게 물었다. 2012년 12월에 개관을 했는데 기획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2013년 8월에는 국가 등록문화재가 되었고요. 이 라디오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첫 생산품이죠. 최초의 국산 라디오로서의 뿐만이 아니라 가전제품으로서의 최초의 산물로서 의미를 가져서 그래서 저희 전시장에 나가 있습니다. 제가 4살 조금 지났을 땐가 하여튼 그 좁은 방이었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 오빠, 나 이렇게 4식구가 겨우 누울 수 있는 작은 방에 라디오가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어른 팔뚝만한 사이즈의 라디오가 온 방에 이제 존재감을 빛내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게 신기해가지고 거기서 노래도 나오고 말소리도 나오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조그만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들여다보고 그 안에 사람이 보이나 하고 신기하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 외에는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얼마나 밤을 새셨는지 그런 거는 제가 알 수가 없는 나이였었죠. 지난 2019년 김진주 씨는 아버지의 라디오를 찾기 위해 한 방송사와 이곳저곳을 찾아다녔다. 늘 스탠드를 켜고 도면을 그리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떠올라 한 번만이라도 그 라디오를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던 그때 라디오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한 걸음에 달려갔다. 파리 도서전에서는 아유 참 예. 처음 들으시죠? 예. 예.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소리가 날 수가 있죠? 보면 네네. 아버지 글씨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버지 글씨체거든요. 그 장 선생님, 라디오 소장가 되시는 분이 A501로 라디오를 이렇게 뒷판을 뜯어가지고
회로도가 아버지 글씨체로 들어있더라고요. 그 안에 아버지가 직접 쓴 늘 그리시던 그 그림에 아버지 글씨가 들어있는 거 보고 정말 이 라디오를 아버지가 만드셨구나라는 게 확인되니까 정말 새롭고 놀랍고, 그리고 또 강릉에 사시는 김흥일 선생님, 그 선생님이 LG전자에서 LG기술진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그 오래된 옛날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게 해주셨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아버지가 이 라디오를 처음 만들어서 그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옛날의 소리를 듣는 것, 그 느낌을 다시 회상해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감격스럽더라고요. 우리나라 완성형 라디오가 만들어진 지 반세기 이상 흐른 지금, 초창기 만들어진 A501이 아직도 우리 삶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김혜수 선생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그의 마음을 상상으로나마 만나봤다. 저는 김혜수라고 합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빌려 나왔습니다. 저는 엔지니어의 자부심으로 평생을 일했는데 다채롭고 파란만장했던 제 삶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1927년 2월 16일 오후 1시,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조선 총독부가 판을 치고 있던 때, 한국 방송사의 첫 장을 장식할 최초의 라디오 방송이 첫 전파를 발사했다. JODK. JODK. 여기는 경성방송국입니다. 경성방송국은 일본어와 한국어 프로그램의 비율을 7:3 정도로 편성했는데, 개국했을 당시 보급된 라디오는 1440대에 불과했다. 라디오 보급도 원활하지 않았지만 수신료가 워낙 비싼 데다 한국어와 일본어로 방송을 하다 보니 한국인들의 불만도 높았다. 당시 김혜수 선생은 일본으로 유학을 가 중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1937년 보통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14살의 소년이 된 나는 부산에서 관부 연락선을 타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후 도쿄의 인류중학교에 입학했는데 2학년 때 우에노에 있는 과학박물관을 견학한 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백열전구 등 에디슨의 발명품을 보면서 전기공학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3학년 때 공업학교로 시험을 쳐서 전학을 했죠. 이 무렵부터는 나는 일본인 친구와 라디오 조립하는 취미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가끔은 혼자서 라디오와 전파송 수신기를 조립하면서 무선 공학을 공부했는데, 학창시절에 두루 섭렵한 공부가 평생을 통해 내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미처 알지 못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부푼 꿈을 안고 일본에서 돌아온 김혜수 선생은 이때 건강마저 해치게 된다. 청년 시절에 해방 직후에 고국에 돌아와서
한국 전쟁 직전에 아버지 고향이었던 하동에 하동군청 방화 사건이라는 게 일어났었거든요. 아버지는 군청 방화가 있기 전날 제삿집에서 친구들하고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체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문을 한 달 이상 받으시고 그 후유증으로 이제 폐결핵을 심각하게 앓으셨어요. 그래서 폐를 한 개 절제한 상태에서 30대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국산 라디오 1호 개발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우리나라 그 전자산업 발전의 기틀을 닦으셨거든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어떻게 그렇게 혼신의 힘으로 대의에 몸바치는 그런 열정을 바칠 수 있었을까? 그 점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해방 직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첩첩산 중에 불을 밝히며 전기의사라고 불렸던 김혜수 선생은 북적대던 부산국제시장 창선동에 화평전업사라는 간판을 내걸고 수리점을 열었다. 가게는 개업을 하자마자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김혜수 선생의 둘째 형님의 차남인 조카 김동훈 씨의 얘기다. 김혜수 선생님은 일본에서 교육을 받을 때 내도 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같이 있었습니다. 항상 2층에서 뭘 만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술 한잔하고 와서 왜 안 자고 자꾸 나올 때 전자제품 조리고 그랬어요. 전기 거 이어놓고. 그럼 막 아버지한테 맡기도 그런 걸 어렸을 때 봤단 말입니다. 그 삼촌이 이제 국산 1호 개발을 했죠. 그때 6.25 때문에 무전기가 귀했어요. 그래서 해군 정보부에서 기술자를 갖다가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한 20명인가 모집을 해가지고 이 제품을 너희들 생산해봐라. 그때는 단파라, 단파. 라디오방을 하고 있는데 해군 정보과에서 그만 사람 데리고 가버린 거야. 너는 가서 이걸 만들어라. 그래서 대단하다 했는데. 국내 라디오 생산은 생각도 못할 시절. 눈을 감고도 도면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라디오 박사였던 김혜수 선생은 그야말로 못 고치는 것이 없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당시 해방 이후 피난 수도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던 부산국제시장은 전파상이 즐비했고 이런 주변 상황은 김혜수 선생의 엔지니어로서의 열정에 날개를 달아줬다. 김윤정 부산 근대 역사 해설사의 얘기다. 부산의 전체 동력은 전기전자 쪽하고 고세 쪽. 그래서 그때에는 전기전자 쪽에서 일을 하면은 제일 엘리트였을 거예요. 그때 우리 김혜수 선생님께서 손수 이렇게 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의 제품을 갖다가 많이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그 제품을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라디오를 발명을 하게 된 이런 동기가 또 그분의 그 애환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이 각고의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상당히 가슴이 메입니다. 부산에서 엔지니어로 이름을 날리던 김혜수 선생은 1958년 가을 럭키 화학공업사가 새로 설립한 금성사의 고급 기술 간부 모집 광고를 보고 경력직으로 지원했다. 그때 몰려든 응모자만 해도 2천여 명이 넘었지만 눈을 감고도 라디오 도면을 그릴 수 있었던 김혜수 선생은 당당히 수석으로 합격했고 금성 A501 라디오 설계 책임을 맡았다. 1세대 엔지니어로 라디오 보이였던 김혜수 선생은 마침내 1959년 11월 대한민국 최초의 완성형 라디오 A501을 완성한다. 나날이 향상 발전돼가는 우리나라 방송문학 활동을 뒷받침해서 처음으로 국산 라디오 제조 공장이 부산에 건설되고 드디어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라디오가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위대한 유산이 탄생한 순간이었고 한국의 전자산업도 그렇게 출발했다. 고려대학교 과학기술학연구소 김동광 연구원의 말이다. 김혜수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사실 김혜수 선생님은 이제 그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그런 이제 그 인텔리죠.
그다음에 이제 실무도 겸비했었고 또 직접 그 미군 라디오도 나중에 수리해주고 하면서 수리상을 열기도 해서 이론과 실무를 이제 다 겸비했던 그 당시로서는 아주 그 뛰어난 엔지니어에 속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그 락키 화학이 구인회 회장님이 이제 사실 금성사를 처음 만들 때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 이제 반대가 심했죠. 그 회사 내부에서도. 왜냐하면 그때 이미 뭐 입제라든가 미제 라디오들이 밀수품이라든가 또는 미군 PX를 통해서 뭐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특히 제니스 라디오 같은 경우는 뭐 최고급 라디오로 우리나라에 이제 소위 좀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은 그거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죠. 품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남의 것만 쓰겠냐, 라디오도 하나 못 만들어도 되겠냐,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밀어붙여서 처음에는 이제 henke라고 하는 독일 기술자를 영입을 했는데 좀 재밌는 거는 그 henke가 최초로 뽑은 기술자, 한국 기술자가 이제 김혜수 선생이었죠.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설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충돌합니다. 걔는 아무래도 이제 독일식 이런 유럽식 라디오를 만들려고 했는데 김혜수 선생은 이제 일본 유학도 다녀오시고 했기 때문에 요새 최근 흐름, 말하자면 트렌드를 볼 때 그건 아니다 싶어서 결국은 이제 henke가 그만두고 나가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A501 굉장히 멋있죠. 지금 기준으로도 아주 멋있는 그런 디자인에 상당히 뛰어난 성능을 가진 그런 라디오를 만들게 된 게 이제 김혜수 선생의 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1세대의 어떤 엔지니어 또는 1세대 애호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그 특징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델명 A501. A는 교류 전원 AC의 척자, O는 채택된 진공관 수, 01은 국산 제1호라는 뜻이었다. 출시 당시 소비자 가격은 2만 환이었는데 미군 PX의 외제 라디오 가격이 3만 3천 환 정도였다고 하니 그에 비하면 약 40%가량 가격이 저렴했다. 하지만 막상 라디오를 만들어도 팔리지가 않았다.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연관 산업의 기술 수준이 워낙 취약해서 부품의 불량과 생산성에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큰 난관은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밀수품이 넘쳐나는 국내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밀수품 단속에 철저를 기한 관계기관에서는 교묘한 방법으로 천신만고 끝에 태어난 국산 라디오는 시장의 냉담한 반응 때문에 생산 중단의 위기에 봉착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5.16 군사 쿠데타로 등장한 박정희 장군이었다. 고려대학교 과학기술학연구소 김동광 연구원의 말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으면서 뭔가 자기 어떤 정통성,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이 국산 1호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상징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당시 언론들도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왜냐하면 뭐 워낙 그렇게 이제 피폐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식에 좀 목말라 있었던 거죠. 그리고 국민들도 뭔가 자부심을 얻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한데 그래도 우리가 만든 비록 회로라든가 또 핵심 부품은 전부 다 뭐 미국이라든가 독일 이런 데서 수입했지만 그래도 국산화율을 상당히 높이려고 시도해서 대략 이제 60% 정도를 아마 그 국산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는 그 어떤 경계 정도로 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 박정희 정부도 뭐 한편으로는 이제 자체 체제 정당성 또는 북한과 이제 체제 경쟁을 막 하던 뭐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제 국내 공업을 육성하려는 어떤 여러 가지 뭐 중공업 공업 육성이라든가 등등 또 밀수품 근절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국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국산 라디오 1호라고 하는 것들이 부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60년이 지난 올 봄, 우리는 딸 김진주 씨, 김혜수 선생 형님의 차남 김동은 씨와 함께 김혜수 선생이 맨 처음 전파상을 열었던 부산 국제시장을 방문했다.
네, 전기전자 부품이라든가 이 수리점이 즐비했는데 이렇게 다른 업종으로 변경이 됐죠. 지금 가는 곳은 이제 화평전자가 있던 곳, 저의 길을 찾았어요. 저 수도꼭지 있는 자리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그 코스모 안경자리각이네. 화평 전업사 시절에 사진 같은 거 찍어놓은 거 하나도 없으셔요. 그때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셨어요. 훌륭한 기술자로 기억되는 김혜수 선생에 대해 그의 딸인 김진주 선생은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 집에 오셔서도 가만히 계시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늘 뭔가를 뚝딱뚝딱 고치고, 집 창고 한 면이 보통 미국 주택에 보면은 주차장 한 면을 이렇게 공구 진열대 같이 만들어 놓잖아요. 우리 집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벽 한 면이 다 공구가 걸려 있었는데, 드라이버는 드라이버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망치는 망치 모양으로 거기다 딱 망치를 놔야 되고, 그 자리에다 딱 드라이버를 놔야 되고, 그림 그려진 대로 이렇게 했어야 됐어요. 김혜수 선생에 대한 기억은 손자 김지원 씨에게도 특별하게 남아있다. 거제도에 가서 창고를 막 이렇게 뒤지다가 그 공구함을 발견을 했고, 뭔가 이제 부모가 고쳐달라고 해서 그 공구함을 꺼내서 열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칼같이 정리되어 있는 걸 보면서 이제 그때 좀 뭔가 다르게 생각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고모가 쓰는 책상 서랍을 열어보면 거기에 할아버지가 예전에 그려놨던 도면들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꺼내서 보면서 컴퓨터로 작업한 것만큼 정밀하고 뭐 각이 딱딱 맞는 도면이, 손으로 그린 도면이 있는 걸 보면서 진짜 이런 분이었구나. 100마디 할아버지가 어땠다, 무슨 기억이었다 이런 말보다 그거 하나 딱 보는 걸로 그런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농어촌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의 혜택을 주고줘 공보부에서 적극 추진해오던 라디오 보내기 운동은 그동안 많은 성과를 올려 11월 21일 현재 라디오가 만들어지고 농촌까지 라디오가 보급되면서 당시 라디오는 큰 인기를 얻게 된다. 당대 유명 작가였던 시인 김수영은 생전에 자신의 글을 라디오에게 들려주기 위한 수필이라고, 나아가 라디오와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라디오에 대한 인기를 비유하기도 했다. 라디오가 보급된 후 1960년대에 재미있는 조사가 진행됐다. 지금으로 말하면 일명 청취 행태 조사를 실시했는데, 기록엔 1959년 당시 서울 시내 라디오가 19만 9천여 대에 그쳤지만 2년이 지난 1961년에는 26만 3천여 대로 무려 32%가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다. 당시 성인 인구의 80% 이상이 국민학교 졸업을 못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라디오는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매체였음에 틀림없었다. 당시에 금성사 신입 직원의 3달치 월급이었대요. 3달치 월급이었는데 이제 그 라디오가 미제나 일제에 비해서는 가격이 3분의 2 정도 됐거든요. 직원의 월급 4, 5개월치죠. 그러니까 상당히 고가품인 거예요. 고장이 나면은 수리를 받으러 가고 이런 게 형성되거든요. 아예 버려버리고 새 거 사면 되는데 그때는 라디오가 엄청 고가품이었고, 그래서 여기 오면은 라디오 하나 있으면은 마을에 한두 개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집단 청취를 하는 그런 시절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부산대 송성수 교수의 말이다.